안녕하세요. 전 세계 인구 10명 중 1명 정도는 겪는다고 하는데요. 정말 흔하지만 이름은 좀 생소할 수도 있는 과민성 대장증후군, IBS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이유 없이 배가 아프다거나 화장실 가는 습관이 자꾸 바뀐다거나 아니면 배에 가스가 너무 차서 불편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꽤 흔한 증상들이죠. 오늘 여러분이 저희에게 보내주신 그 의학자료 과민성 대장증후군 진단, 병태 생리 및 치료 발제 내용을 바탕으로요. 이 IBS가 도대체 뭔지, 왜 생기는 건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정말 자세히 알려달라고 요청 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요청에 맞춰서 아주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시작해볼까요? 네, 그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그냥 아유 신경이 예민해서 그래 이렇게만 생각하기에는 사실 훨씬 더 복잡한 면들이 많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장에 눈에 보이는 큰 염증이나 혹은 다른 이상은 없는데 만성적으로 배가 계속 아프고 또 화장실 가는 습관이 변하는 게 특징인 대표적인 기능성 장 질환이거든요. 기능성 장질환이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그 진단 기준부터 시작해서요.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증상들, 그리고 이게 왜 생기는지 아직 연구 중이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여러 원인들, 또 최신 치료법까지 여러분이 주신 자료에 근거해서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짚어볼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복잡한 IBS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이해하시면서도 너무 많은 정보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핵심을 딱 잡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안내해 드리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IBS가 정확히 뭔지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죠. 말씀하신 것처럼 눈에 보이는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데 배 아픔, 복부 불편감, 그리고 배변 습관 변화가 함께 나타나는 상태. 이걸 기능성 장질환이라고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진단은 그럼 어떻게 하나요? 이게 피검사나 내시경으로 딱 나오는 그런 병은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증상을 아주 자세히 듣고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현재는 2016년에 개정된 로마4 기준이라는 걸 주로 사용하는데요. 로마4 기준이요? 네. 여기서 핵심은 복통이에요, 복통. 아, 배 아픈 거? 네. 최근 3개월 동안 이 배 아픈 날을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일주일에 하루 이상 있으면서 그 통증이 다음 3가지 중에 2가지 이상과 관련이 있어야 IBS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3가지 중에 2가지요? 어떤 건가요? 첫째는 배변, 그러니까 화장실 가는 것과 관련이 있거나, 둘째는 화장실 가는 횟수 변화와 관련이 있거나, 셋째는 변의 형태, 즉 모양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경우, 이 3가지 중 2개 이상이 복통과 연관될 때 진단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이전 기준하고 좀 달라진 건가요? 예전에는 그냥 배가 좀 불편하다 이런 느낌만 있어도 해당될 수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전 로마3 기준보다 이 복통 기준이 더 엄격해졌어요. 반드시 복통이 있어야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이라는 빈도 기준도 생겼죠. 그리고 예전엔 불편감이라는 좀 애매한 표현이 있었는데 로마4에서는 이게 빠졌습니다. 아, 그럼 이제는 배는 안 아픈데 설사나 변비만 계속 있는 건 IBS라고 안 부르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노마 IV 기준으로는 복통이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통증이 없는 만성 설사나 변비는 이제 다른 기능성 장질환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만큼 진단 기준이 더 명확해졌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이게 전 세계 성인, 청소년의 약 10%가 경험한다고요? 정말 흔한 문제네요. 네, 정말 흔하죠. 그리고 대부분 45세 이전에 처음 증상을 느낀다고 하고요. 특히 여성분들에게 한 2배에서 3배 정도 더 흔하게 나타나고 증상이 좀 심한 환자들의 80%는 여성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와, 10%면 진짜 많은 건데 근데 이 증상들이 계속 똑같은 건 아니라고 하던데요? 좀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기도 하고 다른 문제랑 같이 나타나기도 한다고요? 네, 맞아요. IBS 증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변동하는 경우가 아주 많고요. 또 섬유근육통이나 만성두통, 요통, 심지어는 비뇨생식기 쪽 불편감 같은 다른 기능성 질환들과 겹쳐서 나타나는 경우도 흔합니다. 아, 다른 문제들도 같이요? 네. 그러다 보니 증상이 심할수록 당연히 삶의 질은 크게 떨어지게 되고요. 병원 다니고 약 먹는 그런 직접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제약이 생기는 간접적인 부담도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증상들을 하나씩 좀 파고들어 볼까요? 가장 먼저 IBS 진단의 핵심이라고 하셨던 복통, 이거부터 시작해보죠. 배가 부터는 어떻게 아픈 건가요?
뭐 콕콕 쑤시나요? 아니면 쥐어짜듯이 아픈 건지. 통증 양상은 정말 다양합니다. 쥐어짜는 듯한 느낌이 주기적으로 오는 게 흔하기는 한데요. 그냥 묵직하고 둔한 통증이 쭉 계속되다가 갑자기 확 심한 통증이 겹쳐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아, 위치는요? 특정 부위가 아픈가요? 아픈 위치도 배 전체 어디든 나타날 수 있어요. 딱 어디라고 짚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요. 정말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아플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아파서 막 밥을 전혀 못 구먹고 영양실 쪽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아, 다행이네요. 근데 재미있는 점이 있다면서요? 네, 좀 흥미로운 게 대부분 깨어있을 때만 아프고 잠자는 동안에는 괜찮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밤에 막 배 아파서 잠을 설치고 이런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물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리고 보통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좀 스트레스를 받으면 증상이 더 심해지고요. 반대로 화장실에 다녀오거나 가스를 배출하고 나면 좀 나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생리 주기와 관련해서 생리 전이나 생리 중에 증상이 더 심해진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군요. 다음으로 중요한 특징, 배변 습관의 변화. 이것도 자세히 좀 알려주시죠. 이게 설사 아니면 변비 이렇게 딱 나뉘는 건가요? 크게는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주로 변비가 심하면 변비 우세형, 저희가 IBS-C라고 부르고요. 설사가 잦으면 설사 우세형, IBS-D.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막 번갈아 나타나면 혼합형, IBS-M이라고 부릅니다. 아, CDM이요? 네, IBS-C는 변이 아주 딱딱하거나 염소똥처럼 동글동글하게 나오거나 일주일에 3번도 채 화장실을 못 가거나 다녀와도 영 시원치가 않거나 변 볼 때 엄청 힘을 줘야 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 설사형은요? 반면에 IBS-D는 보통 한 번에 나오는 변의 양 자체는 적은 편인데 200ml 묽은 변을 아주 자주 보고요. 갑자기 막 신호가 와서 참기 힘든 그런 극박감 혹은 변에 끈적한 점액 같은 게 섞여 나오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변실금까지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스트레스나 식사 후에 심해지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아까 증상이 변동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 변비용, 설사형 이것도 막 바뀔 수 있는 건가요? 네,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실제로 1년 정도 지켜보면 환자의 한 75% 정도는 유형이 바뀐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또한 29% 정도는 변비형 IBS-C와 설사형 IBS-D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요. 와, 그럼 계속 바뀌네요. 네, 그래서 현재 증상에 맞춰서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꼭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네. 체중이 특별한 이유 없이 막 빠진다거나 밤에 자다가 설사 때문에 깬다거나 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건 일반적인 IBS 증상이 아닙니다. 이걸 저희가 경고 증상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있다면 반드시 다른 심각한 질환은 아닌지 꼭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아, 네. 경고 증상 꼭 기억해야겠네요. 그리고 배에 가스 차고 더부룩한 거요. 이것도 정말 흔한 증상이죠. 배에서 막 꾸르륵 소리 나고 트림이나 방귀 때문에 민망할 때도 있고요. 이건 왜 그러는 거예요? 진짜 가스가 많이 생겨서 그런 건가요? 실제로 가스 양 자체가 많은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검사를 해보면 대부분은 정상 범위의 가스를 만들고 있어요. 네, 그런데 왜 불편하죠? 대신에 이제 만들어진 가스를 잘 배출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남들보다 가스에 대해서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적은 양의 가스에도 불편함을 크게 느끼는 겁니다. 이걸 저희가 가스 내성 저하라고 불러요. 아하, 양이 많은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더 예민하게 느끼는 거군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 장 아래쪽에 있는 가스가 위쪽으로 역류하면서 트림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눈에 띄게 배가 빵땅하게 불러오는 복부 팽창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게 단순히 대장 문제만은 아니라는 이야기도 하셨어요. 뭐 속쓰림이나 소화 안 되는 느낌, 이런 위쪽 증상도 같이 나타날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IBS 환자의 한 4분의 1에서 많게는요, 절반 정도까지는요, 소화불량이나 속쓰림, 메스꺼움, 구토 같은 상부 위장관 증상도 함께 호소합니다. 정말요? 네. 이건 IBS가 대장뿐만 아니라 소장이나 위 같은 다른 소화기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시사하는 거죠. 실제로 IBS 환자의 소장 운동 기능을 검사해 보면 깨어있는 동안에 비정상적인 패턴이 꽤 높은 빈도로 관찰된다는 보고도 있어요. 아, 깨어 있을 때만요? 네, 흥미롭게도 잠잘 깨는 또 정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그래서 기능성 소화불량과 IBS는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소화불량 환자 중에서 IBS를 같이 가진 비율이 높고 반대로 IBS 환자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소화불량 증상을 갖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그럼 이게 어쩌면 네. 이 기능성 소화불량과 IBS가 사실은 더 큰 범위의 어떤 소화기 기능 장애라는 큰 그림 안에서 나타나는 서로 다른 모습일 수도 있다. 뭐 이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와, 정말 증상도 다양하고 단순히 대장 문제라고만 딱 잘라 말할 수도 없겠네요. 자, 그럼 이제 정말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IBS가 생기는 걸까요? 원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 청취자분께서 특히나 더 자세히 그러면서도 좀 알기 쉽게 설명해달라고 요청 주셨거든요. IBS의 원인은 아직 100% 명확하게 딱 밝혀진 건 아닙니다만 정말 여러 요인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뭐랄까, 마치 여러 악기가 동시에 연주되면서 좀 불협화음을 내는 오케스트라 같다고나 할까요? 오케스트라요. 비유가 재밌네요. 네, 보내주신 자료 그림 338-1을 보면요. 장의 운동 기능 자체의 문제, 또 장이 너무 예민해진 상태, 이걸 내장 과민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문제도 있고 뇌와 장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과정에 오류가 생기는 뇌장 상호작용 문제, 네. 그리고 스트레스나 불안 같은 심리적인 요인, 과거에 장염을 심하게 앓았던 경험, 면역 시스템의 어떤 미세한 변화, 장벽이 좀 약해지는 문제, 장 투과성 증가, 장 속에 사는 세균들의 균형이 깨지는 것, 이걸 장내 미생물 불균형 또는 디스바이오시스라고 부르죠. 디스바이오시스. 네, 그리고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지는 세로토닌 전달 과정의 이상 문제, 또 소화액인 담즙산 문제까지 정말 원인이 다양합니다. 이 중에서 좀 핵심적인 몇 가지를 더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네네. 벌써부터 흥미진진한데요. 먼저 그 내장 과민성이요. 장이 예민하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말 그대로입니다. 장이 외부 자극에 대해서 정상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태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검사를 위해서 직장에 작은 풍선을 넣고 공기를 아주 조금씩 주입해보면요. IBS 환자분들은 건강한 사람보다 훨씬 적은 양의 공기에도 불편함이나 통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남들보다 더 빨리 아픔을 느낀다. 그렇죠. 마치 피부에 살짝만 스쳐도 남들보다 더 아프게 느끼는 것처럼 장 신경 자체가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었을 때 이런 과민성이 더 심해져서 식후 증상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신기한 점도 있다고요? 네, 좀 신기한 건 이런 과민성이 주로 장 신경에만 선택적으로 나타나고 피부 같은 다른 부위의 감각은 정상이란 점이에요. 왜 유독 장만 이렇게 예민해지는지는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스트레스 받으면 배 아프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뇌장 상호작용 문제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스트레스나 감정 상태가 장 증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건 뇌와 장이 서로 아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죠. 실제로 뇌 기능 MRI 같은 연구들을 보면요. IBS 환자들은 배에 통증 자극을 주었을 때 통증의 불쾌감을 조절하거나 혹은 그 통증에 주의를 기울이는 뇌 부위, 예를 들면 중대상피질이나 전전두엽 같은 곳의 활동 패턴이 건강한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마치 뇌가 장에서 오는 신호에 좀 지나치게 경계태세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과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럼 혹시 불안하거나 우울한 감정이 IBS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걸까요? 불안이나 우울 같은 심리적인 문제가 IBS 증상을 더 악화시키거나 혹은 IBS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증상이 심해서 대학병원 같은 곳을 찾는 환자분들 중에는 최대 80%까지 이런 경향을 보인다는 보고도 있어요. 80%나요? 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심리적인 요인을 고려한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내장 과민성 자체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즉, 심리 상태가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다만 스트레스가 통증을 느끼는 문턱, 즉 역치를 낮추고 또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나 학대 경험 같은 것들이 IBS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보고도 있어서 정신적인 측면이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예전에 장염을 되게 심하게 앓고 나서부터 배가 계속 안 좋다는 분들도 가끔 계시던데요.
네, 그게 바로 감염 후 IBS라고 부르는 상태입니다. 급성 장염을 앓았던 사람 중에 한 10% 이상에서 나중에 IBS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이건 장염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무려 4배나 높은 위험도입니다. 4배나요? 네, 반대로 IBS 환자 3명 중 1명 정도는 만성적인 증상이 시작될 즈음에 아주 심한 장염 같은 질병을 앓았었다고 이야기하고요. 왜 그런 거죠? 장염은 다 나았는데? 특히 여성, 젊은 나이, 그리고 장염 증상이 아주 심했거나 오래갔던 경우, 또 감염 원인이 세균이나 기생충이었던 경우, 바이러스 감염보다는 위험이 높다고 해요. 그리고 감염 당시에 심리적으로 좀 불안정했던 경우에 이 감염 후 IBS가 생길 위험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장염은 나았는데 왜 계속 문제가 되는 걸까요? 염증은 없어진 거잖아요. 감염 자체는 사라졌지만 그 여파가 장에 남는 거죠. 예를 들면 장염을 일으켰던 캄필로박터 같은 균에 감염된 후에는 장 점막에 있는 특정 신경세포, 신경내분비 세포나 면역세포, T램프구 수가 계속 증가된 상태로 남아있다거나 아니면 장내 세균 구성이 원래대로 회복되지 않고 불균형 상태가 지속되는 것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장에 일종의 상처 혹은 기억이 남는 셈이라고 할 수 있죠. 면역 시스템이나 염증 반응도 관련이 있다고 하셨는데 IBS는 그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같은 염증성 장질환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질환들처럼 눈에 보이는 심한 염증은 없어요. 하지만 현미경으로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부 IBS 환자의 장점막에서는 미세한 수준의 면역 활성화나 염증 반응의 증거들이 꾸준히 발견됩니다. 아, 미세한 염증이요? 네. 예를 들어서 면역세포 중 하나인 비만세포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감각신경 가까이에서 좀 활성화되어 있는 모습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이 비만세포들이 분비하는 히스타민이나 단백분해 효소 같은 물질들이 장신경을 자극해서 통증이나 과민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실제로 이 비만세포 활성화 정도가 복통의 빈도나 심각성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통증 감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TRP1이라는 일종의 센서, 채널이 장신경에서 더 많이 발견되기도 하고요. 즉,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면역 시스템이 미세하게 계속 작동 중인 상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정말 복잡하네요. 그리고 요즘 장 속에 사는 세균, 그 장내 미생물 이야기도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IBS하고는 또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장내 미생물 불균형, 즉 디스바이오시스는 최근 IBS 연구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장내 세균 과다 증식, SIBO와의 연관성은 아직 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요. 대변 속 미생물 구성을 분석한 연구들, 그림 338-2 참조를 보면 IBS 환자와 건강한 사람은 확실히 차이가 있다는 보고가 아주 많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직 IBS를 일으키는 특정 균이라고 딱 집어서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대체로 보면 IBS 환자들은 장내 미생물의 종류가 좀 덜 다양하고요. 우리 몸에 유익하다고 알려진 비피도박테리움이나 페칼리박테리움 같은 균들은 좀 줄어들어 있고 반대로 엔테로박터과나 락토바실러스과 박테로이데스 같은 특정 세균들은 좀 늘어나는 경향을 보입니다. 단순히 세균 구성만 다른 건가요? 아니면 이 세균들이 진짜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직접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물 실험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IBS 환자의 대변 속 미생물을 세균이 전혀 없는 무균주에게 이식을 했더니요. 그 쥐도 장이 예민해지고 장 통과 시간이 변하고 장벽 기능이 약해지는 등 IBS와 아주 유사한 증상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와, 정말요? 네, 이건 장내 미생물 자체가 IBS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그래서 유전적인 소인이나 식습관 같은 환경 요인과 더불어서 이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장벽을 약하게 만들고 장투과성 증가, 면역세포를 자극해서 아까 말씀드린 비만세포 활성화 같은 걸 유발하고 이를 통해 복통 같은 장 증상뿐만 아니라 피로나 근육통, 불안 같은 장 외의 전신 증상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그런 가설 모델, 그림 338-3 참조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세로토닌이라는 말도 아까 잠깐 나왔는데 그게 보통 행복 호르몬 아니에요? 장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네, 세로토닌이 뇌에서 기분을 조절하는 역할도 하지만 사실 우리 몸 전체 세로토닌의 90% 이상은 장에서 만들어지고 또 작용합니다. 90%나요? 네, 장 운동을 조절하고 또 장에서 느껴지는 여러 감각 신호를 뇌로 전달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일부 IBS 환자, 특히 설사형 IBS 환자에서는 장에서 이 세로토닌을 만드는 세포, 장크롬 진화 세포 수가 늘어나 있거나 식사 후에 혈액 속 세로토닌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또 사용된 세로토닌을 다시 회수하는 역할을 하는 운반체, SART라고 하는데요. 이 기능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세로토닌 시스템에 불균형이 생기면 장 운동이 너무 빨라지거나 설사 유발, 혹은 장 감각이 너무 예민해져서 통증 유발,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장내 미생물이 이 세로토닌 생성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었죠. 담즙산 문제요. 네, 담즙산입니다. 담즙산은 간에서 만들어져서 지방 소화를 돕는 물질인데요. 보통은 소장 끝부분에서 대부분 다시 흡수가 됩니다. 그런데 설사형 IBS 환자의 약 4분의 1 정도에서는 이 담즙산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대장으로 너무 많이 넘어가서 설사를 유발하는 이른바 담즙산 설사 소견을 보입니다. 왜 흡수가 안 되는 거죠? 대장으로 넘어간 담즙산이 장 운동을 막 촉진하고 장벽을 자극해서 설사를 일으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는 담즙산 합성을 조절하는 신호전달 과정, FFG19라는 물질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관련된 유전자의 변이가 있기 때문일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원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장운동 자체, 신경 감각, 뇌와의 소통 문제, 면역 반응, 장내 세균, 호르몬, 소화액까지. 이 모든 게 다 복잡하게 얽혀서 IBS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군요. 정말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원인이 복잡한 IBS를 의사 선생님들은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이것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그 로마 IB 기준 같은 증상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비슷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기질적 질환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염증성 장질환, 코론병, 궤양성 대장염, 이나 대장암, 감염, 흡수장애, 셀리악병, 갑상선 질환 같이 실제 장기 손상이나 구조적인 이상이 있는 병들을 배제하는 과정이에요. 아, 다른 병이 아닌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군요. 그렇죠. 그래서 환자분의 증상 양상, 언제부터 그랬는지, 어떻게 변해왔는지, 나이나 성별, 가족 중에 비슷한 병은 없었는지, 그리고 특히 아까 강조했던 경고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등을 아주 자세히 듣고 필요한 검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경고 증상이 아까 말씀하신 체중 감소, 밤에 깨는 설사, 혈변, 뭐 이런 것들이었죠. 그런 게 있으면 단순 IBS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군요. 맞습니다. 보통 50세 이후에 처음 증상이 시작된 경우, 증상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나빠지는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체중이 빠지는 경우, 밤에 자다가 깨서 설사를 하는 경우, 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 혹은 피검사에서 빈혈이 발견된 경우, 대장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경고 증상이고요. 이런 게 있다면 반드시 추가적인 검사를 해서 다른 원인을 찾아봐야 합니다. 그럼 경고 증상이 없으면 검사를 안 해도 되나요? 그런 경고 증상이 없는 비교적 젊은 환자가 아주 전형적인 IBS 증상을 보인다면 기본적인 혈액 검사, 빈혈이나 염증 수치를 확인하고 대변 검사에서 염증 수치, 칼프로텍틴 등을 확인하는 정도만으로도 진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설사형의 경우 염증성 장질환 감별을 위해 대변 염증 검사가 도움이 되죠. 하지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장 내시경 검사, 셀리악병 혈청 검사, 유당 불내증 검사, 수소 호기 검사, 기생충 검사 등을 시행해서 다른 원인들을 확실히 감별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진단 과정도 생각보다 신중해야 하는군요. 자, 그럼 이렇게 IBS로 진단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관리하고 치료해야 할까요? 이 부분도 저희 청취자분께서 아주 자세히 알려달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네, IBS 관리는 크게 보면 생활습관 교정, 식이요법, 그리고 약물치료 이렇게 세 가지 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증상이 더 심해지는지 스스로 파악하고 관리하려는 노력입니다. 아, 나만의 유발 요인을 찾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IBS가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병이 아니라 장 기능의 문제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안심하는 것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운동이 직접적으로 IBS 증상 자체를 개선한다는 명확한 증거는 아직 좀 부족하지만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좋게 하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니까 당연히 권장됩니다. 식이요법이 아주 중요하다고 들었는데요. 뭘 조심해야 할까요? 흔히 장에 좋다고 하는 채소, 무조건 많이 먹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식이섬유는 좀 따져봐야 합니다. 수용성 식이섬유, 예를 들면 차전자피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건 변을 좀 부드럽게 하고 장 통과를 도와서 변비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때로는 설사에도 변을 좀 뭉쳐주는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안 좋은 것도 있나요? 반면에 불용성 식이섬유, 예를 들면 밀기울 같은 것은 오히려 가스나 복통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섬유질 섭취는 아주 소량으로 시작해서 천천히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최근 IBS 식이요법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바로 저포드맵 식단입니다. 저 포드맵 식단. 그거 정말 효과 좋다고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어요. 이름이 좀 어려운데 그게 정확히 뭔가요? 네, 저포드맵 식단은 IBS 환자의 한 50%에서 많게는 80%까지 복통이나 가스, 복부 팽만 같은 전반적인 증상을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드맵 FODMAP라는 것은요, 장에서 잘 흡수가 안 되고 대장균에 의해서 아주 빠르게 발효되는 특정 종류의 당류, 즉 탄수화물들을 묶어서 부르는 말입니다. 발효되는 당류요? 네, fermentable oligosaccharides, disaccharides, monosaccharides and polyols 앞글자를 딴 건데요. 그림 338-4참조. 쉽게 말하면 장 속에 사는 세균들의 좋은 먹이가 되어서 가스를 아주 많이 만들어내고 또 장으로 수분을 막 끌어들여서 삼투압 효과로 설사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음식에 많은가요? 대표적으로 과일 속에 많은 과당, 우유나 유제품 속에 유당, 밀이나 마늘, 양파 같은 데 많은 프록탄, 콩류에 많은 갈락탄, 그리고 자일리톨 같은 당알코올, 폴리올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와, 종류가 엄청 많네요. 그럼 이런 음식들을 그냥 다 안 먹어야 하는 건가요? 평생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저 포드맵 식단은 보통 3단계로 진행하는데요. 첫 번째 단계, 제한기는 한 2주에서 6주 정도 포드맵 함량이 높은 음식들을 전반적으로 좀 제한해서 증상이 좋아지는지를 먼저 봅니다. 네. 증상이 호전되면 두 번째 단계, 제도 입기로 넘어가서요. 제한했던 포드맵 그룹들 있잖아요. 과당 그룹, 유당 그룹 이런 식으로 그 그룹에 속하는 식품들을 하나씩 아주 소량 먹어보면서 어떤 종류의 포드맵이 그리고 어느 정도 양에서 나에게 증상을 유발하는지를 테스트해보는 겁니다. 나만의 유발인자를 찾는 거죠. 나한테 안 맞는 걸 찾는 거군요.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 단계, 개인화 유지기에서는 이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견딜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개인 맞춤형 식단을 만들어서 유지하는 겁니다. 이건 좀 복잡할 수 있어서 전문가, 특히 영양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고요. 모든 환자에게 다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 또 과거에 섭식장애 병력이 있는 분들은 좀 주의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식단 조절만으로 좀 부족할 때는 약물 치료도 필요하겠죠. 어떤 약들을 쓰나요? 네, 증상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약물들을 사용합니다. 일단 복통이 주된 증상이라면 장의 경련을 줄여주는 진경제를 써볼 수 있습니다. 항콜린제 계열 약물이나 페퍼민트 오일 같은 것들이 있죠. 식사 후에 주로 아프다면 식사 전에 미리 복용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설사가 심할 때는요? 설사가 심하다면 장 운동을 좀 늦춰주는 지사제, 예를 들면 로페라미드 같은 약이 1차 선택약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담즙산 흡수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설사형 IBS의 최대 30% 정도에는 콜레스티라민 같은 담즙산 결합제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엘룩사돌린이라는 약도 설사와 복통 모두에 효과적이지만 드물게 췌장염 부작용 위험이 있어서 담낭열제술을 받았거나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변비에는 어떤 약을 쓰나요? 변비에는 변을 무르게 만들어주는 삼투성 완화제를 우선적으로 사용합니다. 특히 폴리에틸렌 글리콜, PEG 성분이 락틀로스 같은 다른 약제보다 가스나 복통 유발이 적어서 좀 더 선호되고요. 이것만으로 부족하면 장에서 수분 분비를 촉진해서 변을 내보내는 분비 촉진제,
루비프로스톤, 리나클로타이드, 플레카나타이드, 테나파논 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약들은 복통 개선 효과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스 차고 더부룩한 건 어떻게 하죠? 이게 정말 불편한데 약이 있나요? 가스나 팽만감은 사실 만족스러운 치료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저포드맵 식단이 가장 효과적인 접근법 중 하나고요. 생활습관 측면에서는 천천히 식사하고 껌이나 탄산음료를 피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메티콘 같은 일반 의약품은 사실 효과가 좀 불확실하고요. 항생제 얘기도 있던데요? 네, 리팍시민이라는 특수한 항생제가 있습니다. 이건 장에서 거의 흡수가 되지 않고 장내 세균에만 작용하는 항생제인데요. 일부 환자, 특히 설사형 IBS 환자의 팽만감과 전반적인 증상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치료제로 승인되었습니다. 증상이 재발하면 반복해서 치료해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항우울제도 IBS 치료에 쓴다고 들었는데 우울증이 없어도 효과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상완계 항우울제 TCA 계열 약물은요, 우울증 치료 효과와는 별개로 아주 낮은 용량에서도 장 운동을 조절하고 특히 설사형에 도움이 됩니다. 내장신경의 통증 감각을 좀 둔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약물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중등도 이상의 만성적인 통증 조절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은 어떤가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여러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전반적인 IBS 증상, 특히 복통이나 팽만감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연구들의 질적인 한계, 예를 들어 연구 규모가 작거나 기간이 짧거나 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어떤 특정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 더 효과적이라고 딱 추천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와, 정말 치료 방법도 엄청 다양하네요. 이걸 환자가 다 알아야 하나요? 너무 복잡한데요. 그렇죠. 너무 많죠. 그래서 이 모든 치료법들을 환자 개개인의 상태, 주된 증상이 뭐냐, 얼마나 심하냐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적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맞춤형 치료요. 네, 대부분의 경증 환자 한 70% 정도는요. 생활 습관 교정하고 식이 조절하고 그리고 이건 위험한 병이 아니구나 하고 안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관리될 수 있습니다. 네. 중등도 환자 한 25% 정도는 증상이 간헐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증상 조절 약물들 예를 들어 진경제나 지사제, 완화제 같은 것들을 필요할 때 사용하고 또 저포드맵 식단을 시도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5%는요? 지속적인 통증과 함께 심리, 사회적인 어려움까지 겪는 중증 환자분들 약 5% 정도인데요. 이분들은 통증 조절을 위한 신경조절제, 즉 항우울제 같은 약물이나 인지행동 치료 같은 심리 치료까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치의 선생님과 잘 상의해서 자신의 주된 증상과 심각도에 맞는 치료 계획을 함께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표 338-3, 338-4 개념 참조. 네, 오늘 정말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대해서 그야말로 속속들이 파헤쳐본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신경성 문제, 예민해서 그래 이렇게 치부할 수 없는 장의 기능 자체, 뇌와의 소통, 장내 미생물, 면역체계까지 정말 다양한 요인들이 얽혀있는 아주 복잡한 상태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에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점은요. IBS 진단은 결국 증상과 다른 질병 배제에 기반한다는 것. 그리고 치료에는 어떤 딱 정해진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개인에게 맞춰진 아주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자신에게 맞는 관리법을 찾아나가는 하나의 여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가 이렇게 깊이 탐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께서 한번 좀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어떤 질문일까요? 오늘 이야기 나눈 것 중에 장내 미생물 환경이나 미세염증 같은 것들이 복통이나 설사 같은 장 증상뿐만 아니라 만성 피로나 기분 변화 같은 전신적인 문제와도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증거들 그림 338-3, 338-4 참조로 봤잖아요. 네, 그랬죠. 네, 그렇다면 어쩌면 미래에는 단순히 장 증상만 조절하는 것을 넘어서서 IBS 환자의 전반적인 삶의 질 자체를 높이기 위해서 이 장내 미생물 환경을 보다 적극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들이 IBS 치료의 핵심 전략이 되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이 IBS라는 질환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꿔야 할 그런 시점에 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더 많은 탐구가 필요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의미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